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신는 그 삼선 운동화 있잖아요. 그게 사실 형제의 싸움에서 시작된 브랜드예요.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마을에서 아돌프 다슬러가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그를 아디라고 불렀죠. 아디는 넷째 아이였는데요. 형제 자매로는 프리츠, 마리, 루돌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셋째인 루돌프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후에 동생 아디와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크리스토프는 원래 직조공이었어요. 근데 당시가 산업화로 인해 직조업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꿔요.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걸로요. 그리고 어머니 폴리는 집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집이 좀 힘들었다고 해요. 아디는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의 세탁소 일을 도왔습니다. 세탁물을 마차에 싣고 마을을 떠돌면서 배달을 했죠. 어리다 보니 밖에서 놀고 싶을 법도 한데 계속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늘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손으로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머리끈도 만들고 요즘에는 직접 네일 아트까지 한대요. 어쨌든 아디는 빨래 집게를 분해해보기도 하고 가죽을 주워다가 실로 꿰매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가져온 신발 공장 자투리 가죽들을 모아서 작은 인형 신발을 만들어 본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는 유난히 관찰력이 좋았어요. 형들은 밖에서 축구를 하고 동네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노는데 아디는 늘 형들 옆에서 신발 관찰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어떤 애는 빨리 달리고 어떤 애는 미끄러지지? 저 신발 밑창 모양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신발 진짜 무겁겠다. 좀 특이하죠.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다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유독 신발에 궁금증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때 아디는 14살 소년이었어요. 마을의 남자들이 하나둘씩 전쟁터로 떠났고 식량은 줄었고 세탁소 일은 2배로 늘었죠. 또 가죽이며 청 같은 자재들은 죄다 군수용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1918년에는 아디도 함께 징집돼요. 18살 군복을 입고 전선에 섭니다.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공포를 남겼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다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라고요. 1918년 말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국가는 무너지고 화폐 가치는 폭락하면서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디는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죠. 하지만 돌아온 그의 눈앞에는 망가진 나라, 무너진 생계,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24년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독일은 폐허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세상은 그에게 어떤 기대도 도움도 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다시 붙잡은 건 어머니 세탁실 구석에 있는 낡은 재봉틀 대였습니다. 그리곤 바로 움직였어요. 군용 헬멧에 가죽을 잘라 밑창을 만들고 폐기된 군복에 천을 찢어 가피를 만들고 전선에서 주워온 못을 스파이크로 박아 넣었습니다. 이 열정은 형 루돌프까지 움직이게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다슬러 형제의 신발 공장이었어요. 형 루돌프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생 아디는 조용하고 관찰적이고 완벽주의자였죠.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래서 궁합도 진짜 잘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이 진짜 작았거든요. 기계도 없고 손재주뿐이고 아직 그 누구도 스포츠화라는 개념조차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아디는 선수의 발 모양을 측정하고 경기 종목에 따라 밑창을 다르게 설계했죠. 즉 기능성 신발의 개척자인 셈이에요. 루돌프는 그런 아디의 작품을 들고 학교, 클럽, 스포츠 협회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영업하는 거예요.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이 대회를 주최했죠. 이게 보여주기식 올림픽이었는데요. 어떤 걸 과시하냐면 아리아인, 즉 금발의 백인, 독일인이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 사람들은 금발의 독일 선수들이 우승하길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아디는 여기서 뜻밖의 선택을 해요. 당시 인종차별을 받던 미국의 흑인 육상 선수 제시 오웬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운동화를 전달했습니다. 선물한 거예요. 모두가 놀랐죠. 왜냐면 독일 사람이
이 흑인 선수에게 도움을 주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디는 실력 있는 선수를 돕고 싶었고 신발의 성능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제시 오웬스는 그 신발을 신고 금메달 4관왕을 차지하면서 올림픽의 전설이 되었거든요. 관중은 충격에 빠지고 히틀러는 눈을 질끈 감았죠. 그리고 다슬러 형제의 이름은 전 세계 언론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선수 진짜 대단했지. 근데 말이야, 그가 신었던 신발 다슬러 제품이었대. 그때 이후로 브랜드가 되었고 신발 공장은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깊어질수록 둘 사이에 균열이 서서히 시작돼요. 루돌프는 말해요. 야, 신발의 질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아디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거 기술 없으면 다 무의미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격이 다른 두 형제는 이제 목표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1940년대 초 나치 정권은 민간 산업을 군수 산업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모든 공장은 전쟁을 위한 생산에 동원되었습니다. 다슬러 형제의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발 대신 군화와 무기 부품을 만들어야 했고요. 공장 기계는 점점 낡아갔습니다. 일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고 남은 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지친 마음뿐이었죠. 이때부터 형 루돌프는 정권과 더 가까워지고 아디는 조용히 물러나서 제품 연구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고 믿게 되는 한 사건이 터져요.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여러 증언과 문서에 기반한 정황과 해석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1943년 이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독일은 병력 부족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강제 징집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형 루돌프도 독일군에 징집됩니다. 그는 평소 외교력이 뛰어나고 말도 잘해서 전투 대신 후방에서 행정 업무나 맡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이게 예상과는 달리 전선 배치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전투를 합니다. 1945년 초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기 소련군이 동쪽에서 밀려오자 루돌프는 위험을 감지하고 전선에서 몰래 빠져나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형식상 탈영으로 간주되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루돌프는 고향에서 미군 군사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는 전쟁 포로로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나치와 가까운 인물일 수 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죠. 왜냐면 그가 나치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정치적 활동 흔적은 미미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감옥에 수감된 루돌프는 날이 갈수록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혹시 아디가 날 밀고 하는 거 아니야? 전부터 둘 사이엔 작은 갈등과 경쟁심이 있었고 이 사업 방식을 두고 자주 다퉜어요. 게다가 전쟁 내내 아디는 군에 끌려가지 않고 고향에서 공장만 지켰다는 점이 이 루돌프에게는 더욱 의심스러웠던 거죠. 결국 그는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동생이 날 쫓아내고 공장을 독차지하려는 수였어 라고요. 참고로 아디는 잠시 소집되었지만 신발 생산이 국가 필수 산업으로 지정되면서 빠르게 귀향했고 전쟁 내내 고향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루돌프는 감옥에서 풀려난 뒤 아디를 더 이상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당연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했죠. 하지만 형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내가 없어진 사이에 브랜드 이름까지 슬쩍 바꾸려고 했던 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두 형제는 공식적으로 결별합니다. 공장은 반으로 쪼개졌고 직원들도 반으로 갈렸죠. 마을 전체가 두 진영으로 나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돼요. 형 루돌프는 강한 인상을 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푸마. 야생의 맹수처럼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동생 아디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아디 다슬러를 따서 아디다스를 공식 설립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싸움이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찢어 놓았다는 거예요. 마을 가게들도 두 편으로 나뉘고 직원 가족끼리는 이 명절에도 서로 말도 안 섞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아디 집안인지 푸마 집안인지 따졌대요. 실제로 그 마을은요, 진짜 신발로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동네가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마을에 있는 축구팀도 두 개였는데 하나는 아디다스 직원팀, 또 하나는 푸마 직원팀이었거든요. 이 경기 날이 되잖아요. 마을 전체가 누구를 응원할지 두 편으로 갈라지고 가게 주인도 너 푸마 직원이지? 우리 가게 오지 마. 너 아디다스 직원이야? 못 사, 사지 마. 하는 분위기였대요. 심지어
결혼도 금지하는 분위기였고요. 푸마 쪽 직원하고 결혼하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마을에는 아디다스 빵집과 푸마 정육점이 따로 있었고 아디다스 직원은 푸마 직원을 피했습니다. 또 이 마을에는 신발 보는 고개라는 전설이 있었대요. 누군가가 걸어오잖아요. 그럼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제일 먼저 확인했대요. 푸마 신발 신었으면 아 저쪽 집안이군. 아디다스 신발 신었으면 아 우리 쪽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끼리는 고개 숙여서 신발부터 본다고 해서 그걸 다슬러 고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재밌죠? 양쪽 브랜드는 가장 먼저 축구 선수 영입에 전력을 다합니다. 왜냐면 이 독일에서는 축구가 곧 종교였거든요. 푸마는 축구화에 혁신적인 돌기형 스터트를 처음 도입하면서 선수들 사이에 빠르게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반면 아디다스는 가볍고 접지력이 뛰어난 축구화, 그리고 나중에는 축구공 자체를 디자인하면서 아예 경기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독일은 헝가리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모두가 헝가리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독일은 비오는 경기장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독일 선수들이 신고 있던 축구화가 바로 아디다스였던 거예요. 이후 아디다스는 독일의 영웅이 되었고 브랜드 가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푸마와 아디다스는 올림픽, NBA, 런웨이, 스트릿 패션, 래퍼 협업 등 이 모든 무대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경쟁했어요. 아디다스는 기술력과 스포츠 정신, 푸마는 트렌드와 스타일,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세웠죠. 이 둘은 절대 닮진 않았지만 서로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형제의 상처에서 시작된 싸움은 세계적인 브랜드 경쟁이 되었죠. 아디는 늘 기술자이자 장인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운동선수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경기를 보며 울고 신발 하나 때문에 기록이 바뀌는 걸 보면서 밤새도록 뛸 듯이 기뻐했어요. 내 신발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다. 이건 꿈을 위한 도구야. 이 철학은 아디다스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던이 나이키와 함께 농구화를 문화로 만든 인물이라면 아디다스는 NBA 진출 전후의 선수들, 예를 들면 카림 압둘자바,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팀 덩컨, 데릭 로즈, 하든 같은 선수들과 함께 했어요. 그는 죽기 전까지 운동선수의 발 필요함을 줄이는 법, 신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습니다. 78세가 된 아디다슬러는 자신이 세운 공장 한쪽 사무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그가 만든 신발은 전 세계 운동장의 흙먼지를 일으키고 삼선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형 루돌프 다슬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디는 형 장례식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가 멀리서 지켜보다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가면 누가 뭐라 할까봐 아니면 괜히 또 싸움 날까봐 였다고 하는데 그 말에서는 화보다 슬픔과 자책이 느껴졌다고 전해지죠. 결국 두 사람은 끝까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디다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달릴 수 있게 신발을 만든다라고요. 오늘은 아디다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 재밌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